가면 뒤의 실체를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대화를 할 때 상호 소통이 되는가를 살펴보세요. 나르시시스트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다. 자기 말만 한다. 이상하게 나빠지고 싸움이 된다. 등의 피드백을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벗겨질까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이들이 사라지거나 내 곁을 떠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예술심리치료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온 나연심리상담소 나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사이코패스와 달리 나르시시스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혹시 소장님께서도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2025년 12월에 발표된 최신 나르시시즘 연구 결과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윌리엄 초픽 교수팀이 전 세계 53개국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에서 한국은 종합 나르시시즘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이 16위, 이웃나라 일본이 26위에 비하면 한국이 매우 높은 수치라고 느껴지시죠? 이는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르시시스트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인데요.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친구나 이웃, 직장이나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과 친척 중 상당수가 이런 성향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사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나르시시스트들을 만나왔고 20년 이상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제 주변에는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걸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변 곳곳에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사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 사례 중에서 직접 경험해보신 유독 기억에 남는 사례를 하나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유독 기억에 남는 사례라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상담에서 만난 사례 중에 정말 악성 나르시시스트에 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한 사람이 집단의 리더처럼 분위기를 주도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다 굉장한 그 어두운 에너지로 전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외롭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비단 회사나 커다란 집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건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그게 내 문제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가장 마음 아프게 저 역시 그랬고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보다 경계를 해야 되는 유형 역시 나르시시스트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가장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서 자주 마주치고 정서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치명적인 존재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의 공통점은요,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전 대상 피질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이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정서적 공감은 못해도 머리로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을 이용해서 상대를 조종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죠.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는 뇌의 편도체 반응에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는 편도체가 무뎌서 공포나 죄책감 없이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면 나르시시스트는 편도체가 매우 예민합니다. 자신의 우월함에 작은 흠집만 나도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공격적으로 변하는 괴물이 되죠. 나르시시스트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유형이죠. 거만하고 화려하며 매력적인 카리스마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는 유형입니다. 둘째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보다 훨씬 위험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잘 표가 안 나요. 겸손하고 친절하며 조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강한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죠.
특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주변의 죄책감과 동정심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착취합니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이 전혀 다른 모습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모습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 사람 성공하더니 변했다 라는 얘기는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성공하더니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로 변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쉽게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는 않아요. 나르시시스트는 성공하면 바뀝니다. 훨씬 오만해지고 대놓고 특권의식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죠. 이번엔 나르시시스트의 대인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러브바밍과 후버링입니다. 러브바밍은 관계 초반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퍼부어 빠른 시기에 상대의 호감을 얻는 기술인데요. 이 러브바밍 덕분에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되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 결혼에 골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수법인 후버링은 상대가 관계를 끊으려 하면 진공청소기처럼 다시 빨아들이는 기술이죠. 갑자기 눈물로 사과하거나 죽을 것 같다며 위기를 가장해서 여러분의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는 반성이 아니라 다시 나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끌어들이려는 가스라이팅의 연장일 뿐입니다. 주변에 나를 위하는 척하며 서서히 영혼을 말려 죽이는 정서적 폭력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나르시시스트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후버링이라는 개념에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건 정말 교묘하다라고 느꼈던 그런 사례가 일상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후버링에서도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건 남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눈물이에요. 혹은 공감하는 척 연기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쎄하다, 이질감이 든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아니거든요.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적 공감을 해요. 그래서 관계에서 내가 가장 이야기하기 힘든 과거의 상처 같은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나르시시스트가 그 부분을 굉장히 잘 공감해주는 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의 가장 힘든 치부를 드러냈을 때도 이 사람은 이만큼 이해를 해줬어.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눈물도 흘리고 굉장히 아이처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버럭 화도 내며 희노애락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정도 굉장히 풍부하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그거를 후버링에서 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르시시스트는 나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좀 더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요, 사람들의 관심과 판사, 인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잘했다라고 추켜 세워줘야 되는데 이들을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이들이 사라지거나 내 곁을 떠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이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의 심리를 이해하신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후버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나르시시스트 처음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천성이 낙천적인 사람과 나르시시스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습성, 편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런 흑백 논리로 사람을 보다 보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심리학 용어인 페르소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란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인 사회적 가면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 누구의 부모, 어느 회사의 직원 등등 성인이 되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정말로 좋은, 멋진 사람, 유능하고 똑똑한 척을 참 잘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조건만으로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면 가면을 잘 쓰는 사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일수록 거짓 페르소나를 잘 씁니다. 오히려 순진하고 착한 분들은 페르소나를 잘 못 쓰기도 해요. 제가 상담에서 만난 수많은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들은 오히려 페르소나를 잘 못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을 쓰는 건 위선자 같아요. 그냥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라고요. 그러니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가면인지는 첫인상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찰하셔야 해요. 관계 초반에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가면 뒤의 실체를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대화를 할 때 상호 소통이 되는가를 살펴보세요. 나르시시스트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다. 자기 말만 한다. 이상하게 나빠지고 싸움이 된다. 등의 피드백을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이 벗겨질까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었을 때죠. 그들의 요구에 거절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면 네가 감히? 라면서 자기애적 분노, 경로를 드러내거나 죄책감을 심으면서 조종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를 낸다. 마치 아이처럼 금방 화냈다가 좋아했다가 도대체 감정을 종잡을 수 없다. 잘 살펴보면 너무 아이 같고 유치하고 미숙하다. 등의 피드백을 많이 듣는 게 결국 좋은 사람과 나르시시스트의 차이는 첫인상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며 나를 존중할 수 있는가에서 나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친절은 나를 이용하기 위한 투자이지만 좋은 사람의 친절은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의 러브 바밍에 현혹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잃어가게 돼요. 나의 경계선을 존중해주고 편안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을 우리가 길러야 하겠죠. 유난히 더 선호하는 유형도 있는지도 궁금해요. 특히 중장년분들 중에서 나르시시스트 같은 유형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로맨스 스캠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 로맨스 스캠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이런 관계를 몇십 년 이상 유지해 오신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유독 선호하는 타겟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한 초민감자, HSP, 공감자, 에코이스트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대의 결핍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는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이 선한 감정을 파고들어 정서적 지배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은 최근 수년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일반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대개 사회적 체면과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정서적,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다. 반면 로맨스 스캠은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을 미끼로 인생을 송두리째 약탈하는 조직적이고 명백한 사기 범죄입니다. 이 로맨스 스캠 범죄자들은요, 나르시시스트의 수법인 러브 바밍을 범죄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SNS를 통해 재력가나 전문가인 척 접근하여 단기간에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갑작스러운 사고나 투자 기회를 핑계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는 성격 장애의 문제를 넘어선 완전한 범죄 행위죠.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자녀의 독립이나 갱년기 우울증, 이혼이나 사별, 노후 대책 등으로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파고드는 가짜 다정함이나 매력적인 투자 기회에 쉽게 매료되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보면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꾼들에게 경제적 착취 혹은 이성적 유혹을 통한 육체적 착취 및 가스라이팅의 피해 사례들을 경험했는데요. 정말 이혼이나 법정 소송까지 갈 만큼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론은 나르시시스트는 내 곁에서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정서적 기생자라면 로맨스 스캠은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을 미끼로 인생을 파괴하는 약탈적 범죄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나의 판단이나 공감 능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악의가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화감이나 쎄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버티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셔서 소중한 나의 인생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중장년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유독 가까이 옆에 오랫동안 뒀던 이유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상담에 오시는 중장년층 분들의 사례는요, 정말 압도적으로 가족 나르시시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고 수십 년간 버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족이 아닌 사회에서 만난 나르시시스트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회에서 만난 나르시시스트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특히 친밀한 관계망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가족 중심주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힘든 사례들이죠. 그럼 배우자보다는 부모 자녀 사이가 좀 많은 편일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가 경우에 배우자나 연인을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이런 어떤 성격장애도 유전자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합쳐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성향이다. 그럼 자녀도 배우자가 성향이면 자녀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대물림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굴레에서 안에 계시는 분은 계속 꾸준히 그 피해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인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끊어낼 수 없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둘이 같이 살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녀를 낳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냉정한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